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희입니다. 예, 돌풀입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유물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대해서 했고 이번 시간에는 레닌과 스탈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645쪽 맨 아래 문단이고요. 예, 읽어볼게요. 러시아, 아니 국가가 나와요.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의 진정한 창시자는 폴레하노프다. 처음 들어보죠? 그는 망명객으로서 제네바에 있으면서 1880년 첫 번째 러시아인들의 마르크스주의 단체인 노동자 해방 동맹을 창설했다. 역사적인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러시아 본토에서도 이와 비슷한 단체들이 급속히 생겨나 노동자 계급 해방 투쟁 동맹과 손을 잡았다. 1898년 민스크에서 제1차 당 대회가 열렸고 1903년에는 브뤼셀, 런던에서 제2차 당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당의 장래의 성격에 관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이때 레닌이 다수파를 장악했다. 소수파는 당의 사상을 오도하는 자요, 배신자요, 해체하는 자라고 하여 배척되었다. 이 소수파는 한편으로는 변증법 대신에 기계적으로 사고하는 결정론을 고집했고 다른 편으로는 계속해서 합법적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교의 세계관마저 거부하지 않으려 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한때 베르자이프도 끼어 있었다. 그리고 플레아노프도 볼시비키에 가담하지 않았다. 진짜 이거 역사책 읽는 기본으로 봤어요. 이 단락은. 어,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사상이 이제 적용된 거죠. 러시아라는 국가에. 레닌과 스탈린이 대표적인데. 지린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부분? 이게 이제 저도 역사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거나 뭔가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어, 그냥 저도 수용하듯이 읽었는데요. 음, 어, 그런 논의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레닌과 스탈린을 어, 하나의 그 역사적 연속성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불연속성으로 보아야 하는가, 뭐 이런 맥락에 대한 논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논의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사상이 제대로 접목됐을 때 그것이 음, 여러모로 시도가 되었을 텐데 다른 양상이잖아요. 그래서 음, 두 가지 양상에 대해서 오늘날 그러면 레닌주의의 현재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음, 스탈린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이런 음. 등등의 내용들을 생각하면 좋겠다. 좋습니다. 이 책이 재밌는 게 다른 철학사 책엔 레닌과 스탈린이 굳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막스까지 딱 나오겠죠? 근데 레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 보이는데 이게 나왔어요. 딱 이름이 꽤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레닌이 이때 오늘날 정치에서는 볼셰비키주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마르크스주의를 만들어냈고 이것을 당의 도구마로 규정했으나 철학으로서는 변증법적인 유물론을 택했다. 레닌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일체라고 보고 스스로를 이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짓고 자기가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를 대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레닌이 정치에 막스를 이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이 사상을. 그 자신의 30권의 저서들 중에서 철학적인 저작은 오직 2권밖에 없다.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 철학 노트. 그러나 그의 정치적 논문들에도 많은 철학적인 사상들이 흩어져 있다. 일단 레닌 파트를 제가 쫙 읽고 이에 대한 진희님의 뭐 의견, 생각들 한번 들어볼게요. 레닌은 그의 책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에서 마우와 아베나리우스가 주장했던 경험 비판론에 동조하는 러시아 사람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왜냐하면 그의 경험 비판론을 자기의 독자적인 유물론과 실제론에 대립되는 주관주의적 감론론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레닌은 유물론적 변증법적인 근본 태도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고 확신을 가지고 이런 노선을 따라가는데 이런 확신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창설한 자의 본성적 특징이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단순하고 명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틀림없이 이 생각을 추구해 나간다. 이러한 한 그들 안에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강한 생명력이 움직인다. 이 생명력 안에 그들의 힘이 있다.
물론 이 힘은 철학적인 힘이 아니다. 레닌은 그의 주저에서 우선 유물론과 실제론 전체의 올바름을 증명해내는 데에 힘을 다하고 있다. 일상적인 소박한 사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레닌에게 있어서도 실제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동일하다. 이런 실제로는 그 출발점이 다른 실제론자들에 의해서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모든 현실적인 것은 물질적인 본성을 띠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인식작용은 복사나 사진에 있어서처럼 이 물질적인 실제를 모사해낸다. 이런 것은 매우 무비판적인 일이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크고 작은 세계의 발전 전체는 대립들의 투쟁이고 이 투쟁에서는 정명제가 반명제에 의해서 언제나 파괴된다고 하는 변증법적 사상은 철학 노트에서 거듭해서 주장되고 있다. 또 이 철학 노트에서는 감각적인 지각이 감각주의적인 모사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직접적이지는 아닐 것이라는 것과 따라서 물질은 지각되는 것 이상으로 생각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인식이 번뜩이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물질이란 계몽기의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실제를 구성하고 있는 조각들이 아니라 레닌도 인용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와 같은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물질이란 정신의 매개가 오랫동안에 걸쳐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물질 개념을 해체시켜버리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렇다고만 한다면 이 철학 노트는 당의 감시하에서만 이용될 수 있게 된다. 유물론적 현실론, 실제론적 인식론, 변증법적 발전론이라는 세 가지의 계기들 이외에도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레닌에게도 실용주의, 즉 모든 철학은 실천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다. 그리고 실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여기서 밝혀진다. 이 실천이란 곧 당의 실천이다. 한 가지의 사상이 노선에 충실하냐 않느냐, 정치적인 계획들의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레닌에게 있어서는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근거가 된다. 또 아랫문단, 모든 종교는 철저하게 거부한다. 종교는 민중들의 아편이다. 종교는 일종의 화주, 이제 술 파는 주인이며 자본의 노예들은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모습과 반쯤이라도 인간다운 삶을 하겠다는 요구를 이 술로써 달랜다. 그러나 자기가 노예인 것을 깨닫고 자기를 해방시키는 투쟁에 뛰어든 노예는 이미 반쯤은 노예의 길을 그쳤다. 거대한 산업에 의해 길러지고 도시 생활을 통해 계몽된 현대의 계급을 의식한 노동자는 종교적 선입관을 경멸하면서 스스로 내동댕이 쳐지고 천국은 성직자와 부르주아적인 심신 깊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이 세상에서 보다 더 좋은 삶을 쟁취하려고 한다. 레닌은 마르크스주의자들 중에서 언제나 말해주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종교는 개인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말은 국가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당에 대해서는 해당되질 않는다. 당은 종교를 적대시한다. 그런데 국가는 중립적이어야만 한다. 국가가 종교와 일체의 관계를 끊는다는 뜻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종교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뜻도 가질 수가 없다. 예컨대 자기가 속해 있는 종파를 신고하는 따위는 조금도 요구되지 않는다. 즉 국가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한 이유가 재미있다. 이런 요구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제기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레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진희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 되게 짧죠. 레닌에 대한 내용은 네. 사회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이해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요런 지점이 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1차적으로 있고, 그래도 주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648페이지의 유물론적 현실론, 요런 것들, 모든 철학은 실천에 이바지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추출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모든 철학이 1대1 대응으로 현실에 곧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건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게 이제 무조건적이냐 조건적이냐 뭐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론은
이론에 불과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심사숙고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이제 실천을 완전히 배제한 어떤 형태의 이론, 이런 게 사실은 공허하긴 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지점에 대한 내용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끝내기에는 또 많이 모자라고 아쉽고 또 어려운 그런 이야기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좀 음, 국한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내가 작가다라고 한다면, 작가는 언제나 항상 현실을 염두에 두고 써야만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가지고도 되게 많은 논쟁이 펼쳐지겠죠.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649쪽의 스탈린. 스탈린은 레닌보다 좀 길어요. 스탈린을 읽어보겠습니다. 정치에 있어서나 철학에 있어서나 레닌의 후계자로 등장한 사람은 요셉 스탈린이다. 그는 철학에 관해서는 레닌의 눈으로 본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중요 태제의 요약,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그다지 크지 않은 논문 및 언어학의 여러 문제 이외에는 글을 쓴 것도 없는데 러시아에서는 철학적인 천재라고 대접받고 있다. 이 비아냥거리는 말들. 역사적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이 요약은 그것이 실린 당사를 통해서만 수백만 부가 배포되었고 1956년까지는 역사적 변증법적 유물론의 권위 있는 저술이라고 인정받았었다. 그 얘기가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진짜. 역사적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에 관한 그의 저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적인 문장, 명제로 시작된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의 세계관이다. 이 세계관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자연 현상을 대하는 그 태도,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이 현상을 인식하는 방법 등이 변증법적이고 또 자연 현상에 대한 해석, 자연 현상의 파악, 그 이론 등이 유물론적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계도 당장 확정지어진다. 역사적인 유물론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주된 명제들이 사회적인 생활의 연구, 사회 현상 및 사회의 역사에 확대된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문단씩 나와요. 이 책의 내용이겠죠? 어, 1번 변증법의 뜻, 2번은 유물론의 뜻, 그리고 3번이 역사적 유물론의 뜻 이렇게 나와요. 이걸 다 읽어볼 건데 음, 이제 한 문단씩 진희님과 함께 혼자 읽기가 힘드니까 한번 1번 변증법의 뜻을 한번 진희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자연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전체다. 개별적인 사물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런 연관으로부터 이해되어야만 한다. 모든 것들은 끊임없는 운동과 변화 속에 있으며 따라서 이런 것들과 함께 주어져 있는 발전이 연구되어야만 한다. 발전이란 눈에 띄지 않는 감춰져 있는 양적인 변화가 근본적인 질적인 변화에 이르게 한다는 한 가지 과정이다. 이때에는 새로운 형태들이 점진적이 아니라 한꺼번에 튀어나온다. 이런 운동은 직선적으로 나아가고 단순한 것들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보다 낮은 것으로부터 보다 높은 것으로 올라간다. 발전을 촉진시켜주는 것은 대립들, 즉 자연현상의 내적인 모순들이고, 예를 들자면 사물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시들어가는 것과 피어가는 것, 과거와 미래 등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발전의 본질은 투쟁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에 있어서 해결의 변증법이다. 왜냐하면 존재를 유기적인 전체라고 파악하는 것, 발전을 변증법의 세 단계 대립들의 투쟁이라고 보는 것 등 바로 이런 것이 해결의 학설이었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이런 것들을 당장 정치적인 실천에다 적용한다. 보편적인 생성으로부터 사회적인 진보가 보편적인 투쟁에서 계급 투쟁이 새로운 형태가 비약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이미 있던 관계들의 혁명적인 변화가 본질적인 형태의 일위성으로부터 발전 목표에 관한 타협이 없는 요구가 이끌어내어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본주의적인 상태의 모순을 호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오히려 이 모순들을 밝혀내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계급투쟁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만 한다. 따라서 정치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우리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이해관계를 좋아지으려는 계량주의적인 정치도 아니고 또한 사회주의 안에서 자본주의를 키워나가는 협조적인 정치가 아니라 용서 없는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정치를 실행해야만 한다. 아, 좋습니다. 일단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해보죠. 2번 유물론의 뜻을 읽어볼게요. 현실, 실제는 관념이나 의식이 아니며 또 세계의 정신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물질일 뿐이다. 이 물질은 변증법적 방법에 의해 확인되는 독자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존재도 곧 물질이다. 따라서 물질은 언제나 첫 번째의 것이며 그저 부차적이요 이끌어내기만 하는 감각, 표상, 의식 등의 원천이다. 사고는 그 발전 단계에서 높은 정도의 완전성에 도달한 물질의 산물, 즉 뇌의 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를 물질에서 분리할 수 없으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커다란 잘못에 빠지게 된다. 이 물질의 세계는 실제론의 뜻으로 그 자체로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사고를 물질의 산물이라고 하는 스탈린의 말에서 우리는 물체도 사고할 수 있다고 한 홉스의 말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변증법적 유물론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해결을 통해서가 아니라 프랑스의 유물론자들을 통해서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이 학설은 당일 활동과 사회의 이론을 위해 커다란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자연현상의 연관이 합법칙적인 것이라면 사회생활의 현상들도 합법칙적이라는 것이다. 인간사회의 역사는 이미 우연의 역사가 아니라 합법칙적인 것의 역사다. 따라서 사회관계의 생성에 관한 과학이 있게 된다. 즉 사회주의가 이런 과학으로 되고 꼬매기를 거친다. 자연 존재 물질의 세계가 제1차적이고 의식 사고가 제2차적인 것이라면 사회 물질적인 생활과 그 존재가 똑같이 제1차적 근원적인 것이고 그 정신적인 삶은 제2차적 이끌어내어진 것이며 존재를 반영한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공상가들은 국가와 사회를 하나의 관념 위에 올려놓을 때 이미 잘못된 결론으로부터 출발한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강점과 생명력은 이 주의가 그 실천적인 활동에 있어서 바로 사회의 물질적인 생활의 발전을 요구하는 데 바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관념이 사회의 물질적 생활 조건에 반작용을 미칠 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반대로 이론들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오히려 이 말은 이데올로기들의 궁극적 원천이 물질적 생활 조건 안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것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생겨난다. 이제 3번 읽어주시죠. 역사적인 유물론의 뜻은 역사는 왕, 장군, 국가의 정복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물질적인 생활 조건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학은 이 조건들을 연구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역사의 법칙을 연구하는 열쇠를 인간의 머리 안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 사회의 생산 양식, 사회의 경제에서 찾아야만 한다. 생산 양식 그 자체에 있어서는 생산력과 생산 단계가 구별된다. 스탈린에 따르면 생산 관계에서는 5가지 근본적인 유형이 있다. 즉, 원시 공동체,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그 5가지다. 그의 조그만 논문을 맺는 말은 이것이 변증법적 역사적인 유물론의 근본 노선이다라고 하고 있다. 마르크스, 엥겔스 및 레닌과 스탈린이 연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사람들은 스탈린이 복음처럼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음, 비스탈린화입니다. 네. 비스탈린화 이후 철학의 교의도 새로운 표현 방식을 갖게 되었다. 1958년경엔 서로 다른 여러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마르크스주의 철학 교과서가 간행되었다. 이 책은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에서 뽑아낸 몇 가지 것들을 서술한 것으로서 지금도 공인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스탈린의 철학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네, 여기까지 읽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세 가지? 음, 일단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예. 저는 일단 그걸 질문해 보고 싶어요. 어, 이게 되게 근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변증법의 뜻 1번 보면 뭐 자연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전체다. 개별적인 사물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뭐 이런 명제가 나오잖아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운동과 변화 속에 있다. 그렇지. 저는 읽으면서 그래, 맞는 말이야. 나도 이렇게 생각해. 어, 맞아, 맞아. 하면서 읽긴 했거든요. 실제 동의를 하시는가요? 이렇게 음,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이게 모르죠. 네, 유기적이다, 필연적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아, 사실상 마음에 많이 걸렸고, 걸렸다. 네, 그래서 그 연관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하긴 하지만 그 연관 자체를 언젠가 인간이 반드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네. 지점이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네. 네, 이제 이게 또 하나씩 뜯어보면. 네. 네, 그 사회가 좀, 이 사회에 또 그대로 적용되는 생각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돼야만 하는 그런 음, 맥락이 생기지 않는가. 그냥 이론에 불과하다면 맞다, 음, 맞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실제 사회에 이대로 적용이 그러니까 됐다라고 하면 러시아에. 문제가 생기죠. 음,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뭐 어떤 좀 읽으시면서 어떤 좀 생각을 좀 하셨는지 좀 나눠주세요. 네. 음, 좀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저도 어떤 부분에 꽂히셨어요? 아니 그냥 저는 이제 읽으면서 동의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하나하나 이제 좀 명제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음, 좀 질문들도 들기도 하고 어, 그렇더라고요. 근데 잘 정리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변증법, 유물론, 뭐 역사적 유물론 이게 뜻을 다 이제 풀어놓고 있는데 예, 소책자처럼. 그래서 어, 이제 뭐 예를 들면 발전이란 눈에 띄지 않는 감춰져 있는 양적인 변화가 근본적인 질적인 변화에 이르게 되는 한 가지 과정이다. 이게 정말 그런가? 어,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새로운 형태들이 점진적이 아니라 갑자기 한꺼번에 튀어나온대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이게 인제 어떤 이론 어쨌든 이론인데 진짜 지니님 말대로 이걸 사회에 적용하려고 하니 이거 어떻게 적용됐을까도 궁금해요. 진짜 이 이론대로 러시아는 살아냈을까? 그때 당시에? 어 이런 좀 의문도 들고 '모든 발전의 본질은 투쟁이다.' 이걸 사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다 투쟁하고 있네. 아무튼 지니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게 계속 발전을 전제하고 있고, 또 한꺼번에 직선적으로 뭐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눈에 밟혔어요. 이게 영향관계가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결에게 받았겠구나라는 게 좀 짐작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해결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어. 생각도 동시에 들어서, 어.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게 정말 너무 섣부르게 생각했던 지점들도 일으키고 사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파악을 한다면 이런 좀 급진적인 생각이라든지 사회 구조적 판단에 정말 적극적으로 부딪히듯이 생각할 수 있는 요런 지점이 필요하기도 한 시점이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그 일부분 좀 아니면은 이런 생각 자체만이라도 좀 더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방식의 좀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생각난 게 지니님도 이제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철학을 자신들의 그 국가 철학을 딱 정한 것 같은데 오늘날 그럼 대한민국의 철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철학일 수도 있죠. 헌법 전문을 얘기하잖아요, 보통. 많이 나오죠. 이 정도 많이 되고. 헌법 전문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동의하는 우리 국가 철학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어요. 어, 헌법 전문을 읽어보고 싶은데 이게 어디 갔냐. 뭐,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부터 시작해서 막 쭉쭉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헌법 전문이 정말 아름답게 잘 쓰여져 있다.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헌법과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가 이 러시아의 지금 이 어떤 국가 사상과 비교했을 때 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철학화해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겠죠. 우리 대한민국은 하면서 뭐 하면서 모든 발전의 본질은 투쟁이다. 근데 이런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이유도 생각이 되고 왜 우리는 헌법 전문으로 우리의 사상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죠, 보통 법으로. 근데 러시아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지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날에 이게 또 합의의 문제도 있고 어떤 철학이든 아무리 좋은 철학도 이런 식의 정리로는 좀 우스워 보인다 그럴까? 좀 그렇거든요. 근데 헌법 전문은 좀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니님은 아마 공부를 다 좀 하셨으니까 헌법도. 저도 뭐 그냥 학부 수준의 교양 정도, 요 정도를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애초에 우리나라 헌법의 전체 구조, 큰 틀은 독일 헌법에서 가져온 게 맞고요. 음, 독일 헌법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그것이 어느 나라의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정착되는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되게 빠르게 재정 권력이 만들고, 그 재정 권력이라고 하면 그 헌법 자체를 가지고 와서 세운 권력이죠. 우리가 제헌절 지낼 때. 그 재정 권력이 곧 사법 행정이 다, 분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음, 갖다 놓은 경향이 매우 짙어요. 그래서 아, 당시만 해도, 내가 대통령 하고 싶으니까, 의회제를 가지고 왔지만 대통령제랑 같이 혼종으로 만들어버리자 해서 이제 그 암울한 시기들을 다 거치면서 이제 제 아주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오늘날 법 체계를 좀 돌아보면, 헌법 체계겠죠? 돌아보면 좀 끔찍한 혼종이 되지 않았는가,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없잖아 있고, 이런 면에서 각각의 나라의 뭐 상황과 그 당시 시기에 맞는 그 당시 이익을 차리려고 하는 주체들과 받아들이려고 하기는 했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과 이제 섞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 텐데 아마 이 상황도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상황도 레닌과 스탈린의 상황도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 누군가가 주도해서 한 나라의 사상을 그대로 실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이익을 봤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대로 수용을 했을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좀 공통 지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가 이론을 봤을 때는 네, 그런 접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어, 어,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지금 우리는 철학사를 어, 공부하고 있고 그쵸. 철학 입장에서의 유물론 음, 그리고 스탈린과 레닌을 본다면 음, 오늘날 우리 체계, 자본주의 체계 사상 안에서 여러모로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철학 내용들, 뭐 예를 들어 자본주의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음, 초자와 고통받는 개인, 음, 불안 이런 내용들을 주로 오늘날 철학에서 현대 철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근간이 어떤 것들인지 그 중에 음, 하나가 사회이고 체제일 텐데 그런 사회와 체제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는지, 우리는 음, 은폐되지 않고 그것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떠받들고 사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맞아. 해답을 여기 지금 우리 유물론에서 좀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맞아. 한 철학자가 이제 지잭이라는 철학자도 있고요. 네. 어, 여러모로 찾을 수 있겠죠. 제가 드디어 찾았어요. 이게 원래 안녕 헌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헌법을 풀이한 책이에요. 이런 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희 헌법 전문을 되게 짧아요.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 이거 읽는데 한번 그 스탈린이 쓴 아까 변증법의 뜻, 유물론의 뜻하고 비교해 보세요. 재밌어요. 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이게 헌법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법 전문과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스탈린의 이 글과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근데 전문이 좋긴 좋아요. 이 글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니님의 의견을 한번 이게 우리나라의 철학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철학인 건데 러시아 이때 당시의 철학과의 차이점이랄까? 좀 음. 달라요. 질감이 달라요. 어. 헌법 전문은 개헌 당시에 계속 수정된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수정된 내용들을 좀 보면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어느 시점에서 그런 이념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눈에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헌법 전문 좋죠. 그런데 그 전문을 쉽게 고쳐 쓴 현대 의미의 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그 헌법 전문의 뭐 연혁 뭐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 수정 사항들에 대한 반영이 좀 상당 부분 많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왜 수정했을까? 누가 수정했을까? 이 당시에는 무엇이 있겠구나라는 걸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여기서도 우리 유물론을 보면서도 생각해야 될 바랑 좀 일치하게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유물론이 하나 남았어요. 자연과학적 유물론. 이건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